얘네들 비교는 좀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신경계는 이미 우리 했던 건데 그냥 내분비계 설명부터 쭉쭉 이어볼까요? 일단 내분비계가 뭐고 뭘 하는 애들이 내분비계고 하는 일은 그냥 간단하게 호르몬 만들고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애들이 내분비계입니다. 그래서 내분비계가 하는 일은 그냥 호르몬 분비고 보통 이제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느냐까지 그냥 연결해서 걔네들을 가져와주면 그게 다 내분비계 하는 일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호르몬이 하는 일 쪽이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건데 그래서 호르몬 하는 일은 호르몬은 뭐 하는 애들이었어요? 여기 밑에서 호르몬 하는 일 전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호르몬이 하는 일은 신경이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령을 내려요. 신경이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호르몬도 명령을 내립니다. 대표적으로 뭐 교감신경이 명령을 내리면 심장박동이 빨라졌던 것처럼 호르몬 중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과 비슷한,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비슷한 호르몬 중에 에피네프린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하면 심장박동이 똑같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심장 보고 심장박동 빨라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호르몬인 거지. 그래서 호르몬도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가 되는데 그래서 얘는 명령을 내린다랑 그 다음에 구성 성분은 뭡니까? 호르몬 뭘로 되어 있게? 뭘로 되어 있긴 단백질로 되어 있겠지.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냥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호르몬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는 어차피 뒤에 나오는 얘기랑 연결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위에 거 내분비계는 그래서 그냥 이런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면 돼. 그게 전부임. 네, 그래서 얘는 호르몬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분비할 때 특징이 뭐냐면 얘는 분비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분비라고 하면 그 뭔가 관을 통해서 분비한 물질을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쫙 뿌려버리는 게 있을 거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정해진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관을 통해서 분비하면 일단 그건 외분비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분비관이 있다 이 자체가 외분비계의 설명이 되는 거였고 분비관이 따로 없습니다. 내분비계는.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없는 대신에 어떻게 뭘 타고 이동한다고 했었어?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기관들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근데 그건 그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이동하는 거는 분비관을 통해서 따로 이동하는 그렇게 분비관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혈관을 통해서 그냥 이동한다.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요거랑 이제 주로 비교해서 그냥 분비계 자체는 외분비계 내지는 원래 이제 개라는 표현보다 얘네들한테는 내분비샘, 외분비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분비샘 내지는 외분비계에 해당되는 거는 뭘 분비해요? 뭐 예를 들면 땀 이것도 외분비샘에 들어가는 겁니다. 땀 분비, 땀샘도 외분비샘이에요. 근데 땀보다 효소가 주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분비관이 따로 있다. 이런 특징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내분비샘이랑 신경계 같은 경우는 방금 내분비샘의 이 호르몬이 명령을 내리는 애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좀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신경계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활동전이 같은 이제 자극을 형성해서 이 자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명령을 내리긴 할 건데 근데 그걸 결국 최종적으로 기관한테 내릴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치? 그리고 신경계 같은 경우는 분비관이 따로 없고 근데 분비관이 따로 없다고 혈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 신경계는 명령을 뭘 통해서 내려? 뉴런. 그렇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계를 통해서 내리는 건 이미 우리가
쭉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따로 필요 없고,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할 때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 둘이 가진 명령 자체의 특징. 왜 우린 명령을 내리는 걸 이렇게 두 개나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가? 둘이 하는 일이 다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심장박동 촉진 아까 얘기했던 게 신경계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촉진되기도 하고요. 호르몬에 의해서도 똑같이 심장박동이 촉진됩니다. 이 둘이 하는 일이 다르진 않아. 그래서 둘 다 심장박동을 촉진한다고 했을 때 근데 신경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얘는 빨라요. 신경계는 그냥 뉴런을 통해서 명령이 쭉 전달돼서 그냥 물질을 분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물질 분비 기관 자체가 기관에 완전 닿아 있단 말이야. 신경 전달 물질 마지막에 뉴런 끝에서 이렇게 톡톡 뿌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앞에까지는 다 도약 전도를 통해서 자극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심장박동이 빨리 증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신경계에 의해서 일단 심장박동이 촉진이 될 거라는 거지. 빠르게 일어나는데 대신에 얘는 짧게 지속된다. 가 특징이었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배운 것처럼 축삭돌기 말단에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해봤자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 주머니 이렇게 몇 개 있고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질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러면. 그래서 얘는 지속시간이 좀 짧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쪽은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된다고 하더라도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통해서 심장박동을 촉진하려면 그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분비된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에 도착을 해야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위에 신경계에 비해서 훨씬 느립니다. 꽤 큰 폭으로 느려요. 대신에 이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딱 그 물질 분비를 통해서 그 호르몬 분비하는 거 말고 따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분비량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징이 길게 지속된다. 이런 특징을 갖는 거였지. 그래서 그냥 신경계랑 내분비샘의 역할은 딱 저런 겁니다. 일단 심장박동을 촉진한다라고 하면 신경계가 먼저 가서 촉진해 놓고 그래서 대신 그 짧게 지속되는 동안 호르몬이 올 거고 그럼 호르몬이 도착한 이후부터는 호르몬에 의해서 심장박동 촉진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느낌인 거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내분비샘에 대한 정리는 그냥 이 정도로 빨리 끝내놓고 자 우리 항상성 조절 세 가지 포인트 뭐뭐뭐 우리 지난주에 간내 정리하면서도 정리했던 거잖아. 체온, 혈당량, 삼투압. 우린 이 세 가지에 대한 항상성 조절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처음 체온. 우리 하나씩 쭉 정리하면서 갈 건데 일단 체온 조절은 체온 조절이 됐든 항상성 조절 자체가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은 어디여야 돼요? 항상성 조절 중추가 어디야? 간뇌, 그치? 그러니까 간뇌 시상하부여야 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은 간뇌 시상하부일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이 간뇌 시상하부는 이 체온이 지금 멀쩡한지 아니면 지금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 이걸 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상하부가 생각하기에 지금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온자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온이 지금 당장 원래 정상보다 높거나 혹은 지금 바깥 공기 자체가 덥거나 이런 게 다 고온자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온자극이라고 하면 그냥 뜨겁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뜨겁다라고 느낄 만한 건 다 고온자극입니다. 외부의 뜨거운 물체가 닿아도 고온자극이고요. 외부 공기가 뜨거워도 고온자극이고요. 외부 공기가 어떻고 나발이고 그냥 체온 자체가 높아도 고온자극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고온자극이고 반대로 이제
뭐 차가운 물체가 닿거나 공기 자체가 차갑거나 체온 자체가 낮아도 다 저온 자극 이렇게 또 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고온 자극, 저온 자극 나눴을 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저온 자극 기준으로 좀 정리를 먼저 해두도록 하죠. 그래서 저온 자극 기준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간내 시상하부가 저온 자극을 받았어. 그러니까 체온이 정상보다 낮거나 차가운 물체가 닿았거나 혹은 바깥 공기가 차가워. 그랬을 때 일단 얘가 직접 뭘 하냐 보다 맨 뒤에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명칭이 무엇이었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무엇이었어요? 뭐야? 디록신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체온 조절을 직접적으로 하는 호르몬은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였어요. 얘는 체온 조절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티록신은 체온 조절을 했어요? 얘는 티록신 하면 우리가 찾아보거나 책을 보시면요. 보통 뭐라고 적혀 있냐면 티록신이 하는 일은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라고 흔히들 적어놔요. 뭐 요즘은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근데 얘 티록신이 물질 대사 촉진이라고 그냥 적혀 있으면 이거는 너무 이제 큰 범주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물질 대사 촉진한다라는 것보다는 더 들어가서 얘는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린 이 단원 자체가 항상성,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이 세 가지한테 초점을 맞춰서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저 셋 중에 무언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체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위주로 얘기해야 될 거고 그럼 다른 물질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세포호흡 촉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그리고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포호흡 촉진은 그 결과가 우리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뭐가 있어요? 물질 혹은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ATP, 그렇죠? ATP도 있죠. 우리가 세포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ATP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이산화탄소도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일단 뭐야?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이렇게 세포호흡 결과 물질들도 많이 만들어질 건데 세포호흡은 이 세 개 말고 또 뭐가 나와요? 에너지, 열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세포호흡 결과로 나오는 거는 ATP로 모든 에너지를 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포도당을 뜯었을 때 그 포도당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들 중에 일부만 ATP로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열 에너지로 방출되거든. 그래서 세포호흡 결과 원래 세포호흡은 열이 방출이 돼요. 열이 발생해. 근데 세포호흡이 촉진돼. 그러면 열 발생이 촉진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세포호흡 양만 늘어나도 체온은 올라갑니다. 원래 그래요. 실제로 그래. 그래서 이 세포호흡 촉진 결과가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열 발생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죠. 그치? 저게 이제 티록신에 대한 얘기고. 자, 근데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됩니까? 티록신을 분비하는 기관의 이름은 갑상샘이라고 하는 애요. 갑상샘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 여기 목 아래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턱 아래쯤으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턱이랑 목이랑 여기 경계선쯤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갑상샘의 위치인데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해요. 분비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분비관 없이 혈관에다가 분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티록신이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겁니다만 그러면 이 티록신은 어디 가서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방금 말씀드린 이 어디 가서 세포호흡을 촉진하게가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호르몬은 명령을 내릴 거니까 호르몬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콕 집어서 뭐라고 하냐?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호르몬은 표적기관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어디게? 티록신의 표적기관
뭐 괜찮은 얘기인데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근데 사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애들로 좀 범주를 넓혀보면 모든 세포거든요. 그래서 티록신이 작용하는 표적이라고 하면 모든 세포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표적 기관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티록신의 표적 기관은 주로 이제 뭘 잡냐면요. 우리 몸에서 세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티록신의 표적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티록신이라고 하는 모든 세포의 세포업을 다 촉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결국 티록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애는 세포업을 제일 원래부터 많이 하는 애들이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을 거 아니야.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세포업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게? 앞에서 얘기했었음. 하는 일이 제일 많아요.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한 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제일 높은 기관입니다. 활동대사량이 높은 기관은 다른 기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제일 높아요. 근육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근육 맞긴 맞을 건데 근육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육은 이제 조직이라서 조직 얘기를 한다면 근육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근육이랑 그러면 또 그럼 기관 쪽에서 얘기를 해보면 간입니다. 간.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제일 많은 기관이 간이에요. 간. 간은 소화기니까 소화 효소도 만들고요. 그리고 간은 해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은 인슐린의 명령을 받고 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 저장도 해야 되고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 저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로 해독 이렇게 뭉뚱그렸지만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혹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독성물질은 엄청 많아요. 그거 해독만 해도 간이 해야 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제일 많고 실제로 그래서 간이 세포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애가 티록신의 표적기관이 돼요. 왜? 얘가 세포 제일 많이 하니까. 티록신의 영향도 간이 제일 크게 받아요. 오케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다른 애들의 표적기관보다 좀 뚜렷하지 않거든.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티록신이 그럼 간에 가서 세포업을 촉진한다. 그래서 열발생량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되겠다는 얘기고. 그럼 이 앞에 그럼 티록신을 분비하는 건 갑상샘이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티록신한테 일단 그 미안합니다. 갑상샘한테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의 정식 명칭은 일단 TSH가 되고요. 그리고 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애는 어디다?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위치가 뇌 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거 간내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혹처럼 달려 있는 게 뇌하수체인데 이 뇌하수체는 앞에랑 뒤에 이렇게 주머니 두 개가 따로 달려 있거든. 그랬을 때 앞에 달려 있는 주머니를 전엽, 뒤에 달려 있는 주머니를 후엽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생긴 걸 보면 직관적으로 딱 보여. 뇌하수체 자체가 진짜 딱 앞에 주머니, 뒤에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앞 주머니가 전엽, 뒷 주머니가 후엽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앞쪽에서 TS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얘가 갑상샘한테 가서 그냥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TSH의 역할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TSH의 한글명이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한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명칭보다 TSH라는 명칭을 쓸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둘 다 알면 당연히 좋고. 그러면 이 앞에 여기도 그럼 간내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 사이에도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누구? 이건 TRH. 그러니까 쟤도 뭐야? H로 끝나면 다 뭐야? 호르몬입니다. TRH의 정식 명칭을 얘기를 해보자면요. TSH 방출 호르몬입니다.
완전히 풀 한글 그래서 정식 명칭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길고 해서 TRH야말로 풀네임을 쓸 일이 아예 없고 그냥 TRH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TRH가 하는 일은 명칭부터가 그렇듯이 그냥 뇌하수체 전야반때 가서 TSH 분비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체온 조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전은 이게 전부예요. 그냥 간내 시상하부가 체온이 좀 낮네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얘는 그냥 TRH를 혈관으로 분비해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TRH가 움직여서 이동해서 표적기관인 뇌하수체 전엽에 갑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TSH 분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은 알겠다고 그냥 TSH 분비를 합니다. 그럼 얘가 분비되고 나면 얘는 또 혈관으로 분비될 거고 그럼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갑상샘한테 가요. 그럼 갑상샘이 이 TSH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애초에 얘한테 가서 티록신 분비해라 라고 명령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그럼 또 티록신이 혈액으로 분비, 혈관으로 분비가 될 거고 혈액을 타고 이동해요. 그럼 이동해서 또 어디로 가? 간한테 가요. 간한테 가서 세포호흡 촉진해라 라고 하면 이제 간이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지. 간의 세포호흡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열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체온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우리가 체온 조절에서 가장 메인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체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체온 조절할 때 쓰이는 호르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티록신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쓰이는 호르몬이 이 티록신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게? 체온을 높이는 호르몬. 체온 높이는 호르몬. 자, 아까 교감신경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 신경계 얘기하면서 교감신경에서 끝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심장박동을 촉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었단 말이야.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르자 떼고 에피네프린 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에피네프린은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원래 우리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신경 격리하면서 얘기했던 거 뭐야? 심장박동 촉진, 동공은 확장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을 동공에다 뿌리면 동공 옆에 있는 근육에다 뿌리면 동공이 확장됩니다. 방광에다 뿌리면 방광이 커져요. 체온 조절하는 데다 뿌리면 체온이 높아져요. 실제로 노르에피네프린은 그렇게 심장 박동 촉진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일을 하거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은 다 에피네프린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똑같아요. 호르몬이냐 신경 전달 물질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 하는 일은 완벽하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감신경 작용 결과 체온 증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체온 증가, 체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피네프린도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럼 에피네프린은 무슨 방식으로 세포호흡을 체온을 증가시키냐? 방법은 똑같아요. 티록신이야. 그래서 표적기관도 똑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티록신이랑 에피네프린은 일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이 뒤에는 완전히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다만 티록신하고 에피네프린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요 앞에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기까지의 일이 좀 다르지. 일단 얘는 어디서 분비돼요? 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부신이라고 부르는 데서 분비가 되는데요. 부신은 그 심장 옆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림의 위치상으로 보면 신장 옆보단 신장 위라고 표현해야 좀 더 맞긴 맞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냥 기관 배치를 보면 신장 근처에 있으면 다 신장 옆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그 우리 해부도를 보면요. 진짜 너네 신장이 다른 이름이 콩팥이잖아. 신장이 콩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진짜 콩팥처럼 생겨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콩팥처럼 생긴 신장 위로 조그맣게 콩이 하나 더 올라가 있는데 그게 부신이에요.
그리고 이 부신이라고 하는 애는 그 부신을 또 갈라보면 그 안에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이 하는 일이 다른데 그 중에 이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쪽은 부신의 안쪽 부분, 부신 속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부신 속질 에피네프린을 분비할 거면 이 앞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간내시장하부에서 이 부신 속질한테 얘를 분비하라고까지 이 명령을 내리기까지 앞에 명령 경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다? 이건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호르몬이 아니고 그냥 신경, 교감신경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거랑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간내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속질한테 명령을 내릴 거거든? 그럼 이 교감신경 어디서 출발하게? 그래도 적세에서 출발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 일단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됐고 호르몬은 이 둘로 끝입니다. 체온 조절하는데 근데 체온 조절을 진짜 우리가 호르몬만으로 하진 않고 지금 저온 자극일 때니까 체온을 높이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세포호흡 촉진해서 표적기 가는 간이었으니까 간의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말고 뭐가 있었어?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체온을 높이고 싶은데 우리가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열만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안 뺏겨야지. 그치? 너희가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 돈을 많이 벌면 되긴 되겠지.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아무 의미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서 쓰는 건 줄여야 돈이 모이는 것처럼 아니면 너네 공부로 따지면 공부를 많이 하면서 까먹는 건 줄여야 공부가 많이 머리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 많이 만들면서 열 뺏기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로 열을 뺏기게 되는 곳에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가 우리 털세운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피부 근처 혈관. 요즘에는 피부 근처 혈관 자체에 대한 질문보단 여기서 좀 더 가서 이 피부 근처에 그래서 혈류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까지도 이어질 건데 이건 우리가 연결해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그래서 요런 게 같이 변하게 되는데 자 털세운근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잇모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그냥 모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머리에 있는 모근은 주로 관련이 없고 근데 관련이 없진 않아. 실제로 머리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우리 털 밑에 있는 모근들은 다 그 주변에 모근이잖아. 원래 이 모근 그냥 할 때 이 근은 근육이 아니라 뿌리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 모근은 이 뿌리의 의미인 모근도 있지만 근육 의미의 모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 의미의 모근이 잇모근인데 사실 이 둘은 그냥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머리카락이든 털이든 쭉 털을 따라 들어갔을 때 우리 피부 안에는 거기 모근이 있을 거야. 털에 뿌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털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도 모근, 잇모근이라고 하는 모근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털을 움직이는 근육인데 털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입 세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잇모근이라는 표현보다 한글로 털세움근이라고 주로 많이 써요. 이건 선생님들마다 여전히 잇모근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털세움근이라는 표현은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괜히 이것도 괜히 바꿔놓은 거거든. 대학교 가면 다시 잇모근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털세움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사회적인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냥 고등학교 교과에서만 자꾸 써먹는 이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잇모근으로 여전히 그냥 가르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무튼
털 세우는 건 잇목은 얘는 말 그대로 털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털을 세우게 되면 이 털이 나가는 구멍인 모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잇목근이라고 하는 건 그 모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잇목근이 수축하면 모공이 좁아지고요. 잇목근이 이완되면 모공이 넓어져요. 그리고 모공이 넓으면 피부에 난 구멍이 넓은 거니까 열을 쉽게 뺏기겠지. 모공이 좁으면 피부에 구멍이 좁아진 거니까 열을 잘 안 뺏기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 발산량 감소를 시킬 때 털 세운근 수축시켜야 될 거고요. 잇목근 수축. 그리고 피부 근처 혈관도 수축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왜? 실제로 우리 혈액이 어떻다고? 우리 혈액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혈액이 굉장히 뜨거운 이유는 혈액 자체가 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서 그렇다. 실제로 너네 수족냉증 알지 뭔지? 손끝 발끝 차가운 거. 인터넷에 수족냉증 검색해보세요. 원인이 뭐라고 나오나? 수족냉증 검색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나와요. 바로. 근데 왜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손끝 발끝이 차가워져요? 원래 혈액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열을 운반해주는 거. 혈액이 열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의 세포들한테 그 열을 골고루 나눠줘야 그래야 우리 몸의 전체적인 체온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요 끝에 우리 몸의 끝부분에 있는 데는 이제 열을 제대로 못 받는 거지. 그래서 혈액은 굉장히 많은 열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피부 근처에 많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많이 뺏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피부 근처에 돌아다니는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면 혈관 자체가 좁으니까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줄겠죠. 그러면 돌아다니는 혈액이 줄어드니까 열을 뺏기는 양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피부 근처 혈관을 이완시키면 돌아다니는 혈액량이 많아질 거고 그럼 열을 많이 뺏기게 될 거고 그럼 그건 보통 언제? 체온을 낮추고 싶을 때. 그렇게 연결해주면 되지.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은 혈류량 감소랑 연결이 될 거고요. 피부 근처 혈관 이완은 혈류량 증가랑 연결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난다 였어요?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너네 항상성은 지금 제가 그린 이걸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게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전 좀 덜 외우고 싶은데요. 덜 외우고 싶었으면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안 됐지. 뭐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너네 체온 조절의 원리가 뭐야? 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 이상이 없어요. 어차피. 왜 이렇게 됐는데? 그냥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거든. 이거보다 깊은 원리라는 게 특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라도 제대로 그냥 알고 있어야지.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래서 야물딱지게 다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만 다만 그래도 저온 자극이 아니라 고온 자극일 때 반대의 경우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고온 자극일 때 어떻게 된다? 시간이 끝났을 건데 그래도 정리는 하고 끝냅시다. 고온 자극일 때 어떻게 된다? 지금 이게 저온 자극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고온 자극일 때는 이거에 반대로 다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고온 자극일 때 간내지상하부가 TRH 분비량을 줄여요. 혹은 분비를 멈춰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량을 줄여요. 혹은 멈춰요.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을 줄여요. 혹은 멈춰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세포호흡이 억제될 거고 열발생량 감소할 거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밑에 것도 반대로 뒤집어 줄 건데 그러면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감소, 세포호흡 억제, 열발생량 감소 이렇게 갈 거거든. 다만 요 앞에 그럼 교감신경의 반대니까 뭐 와야 돼? 부교감신경이 오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였지. 다른 경우에는 교감의 반대는 부교감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체온 조절은 부교감이 관여하지 않아요. 애초에 부신 속질에도 그리고 털세움근, 피부근처 혈관 얘네들을 조절하는 여기에서도 부교감 신경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교감신경 억제 내지는 교감신경 작용 완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교감이란 이름이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